지금 미국이 엄청난 빚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즉 국채 발행 규모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였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담은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지갑은 안전할까요? 우리의 노후 자금은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주체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리워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밝혀드립니다. 이슈 개요. 지난밤 글로벌 경제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미국 국채 발행 규모와 그에 따른 금리 움직임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8%를 기록하며 무려 5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닙니다. 미국이 빚을 내는 방식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채권 대신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 발행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물, 3년물, 5년물부터 7년물, 10년물, 20년물, 그리고 30년물까지 다양한 만기의 국채가 매 분기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변동금리채까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투자자들은 물론 정책 결정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통화정책만큼이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 우위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채 발행 계획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배경 설명.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는 결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경제적, 정책적, 그리고 사회 구조적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대출 지원, 가계 현금 지원, 그리고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막대한 투자까지 이 모든 지출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긴급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국가의 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둘째, 미국의 고령화 심화도 국채 발행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및 의료보험 메더케어, 메딕AID과 같은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부족분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정부 지출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와 그에 따른 예산 협상 난항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 의회는 예산안 통과를 놓고 매번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종종 정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임시 방편으로 단기 예산이나 특정 목적의 대규모 지출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특정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통과될 때마다 그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은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속도와 규모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넷째,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낮은 세수도 한몫합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하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이익과 개인 소득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력한 달러 강세 기조도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채 발행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이 막대한 빚은 한두 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방만한 재정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이 빚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일까요? 핵심 분석? 이러한 미국의 막대한 국채 발행 증가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삶에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금리 상승 압력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시장에 풀면 이는 공급 과잉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해당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의 경우 가격 하락은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하며 글로벌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국채 투자자 중 높은 금리로 채권을 매입한 이들은 이자 수익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오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더욱 취약합니다.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높은 금리는 그 가치를 더 크게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외 보유 비중의 변화입니다. 과거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보면 2019년 말 46.1%였던 해외 부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2025년 6월 말 36.9%로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과거만큼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왜 미국 국채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예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및 자국 경제 방어를 위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기술 패권 경쟁 등 여러 갈등 속에서 중국은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자국 통화인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 일부를 회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통제 정책을 완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일본 국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수요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누가 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결국 미국 국내 투자자들, 즉 미국의 은행,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이 이 막대한 빚을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미국의 미래 세대에게 더욱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와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전 세계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다시 국내 시장 금리, 즉 가계 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달러의 매력을 높여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한국의 수입 물가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름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식시장 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은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고정 수익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는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 주식시장 하락, 환율 변동성 확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 변화를 촉발하며 이는 한국 경제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매우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누가 이 막대한 빚의 부담을 질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 국채 발행 문제는 단순한 경제 뉴스를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로 채웠고 투자자들은 위기 때마다 미국 국채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절대적인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은 더 이상 미국 국채만이 유일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인 달러, 패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분기별로 국채 발행 계획인 QRAQUARTERLY 리펀딩 어나운스먼트를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등 다양한 만기의 국채 입찰 규모와 변동금리채 발행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의 규모와 만기 구성은 시장 금리, 특히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경제 주체들도 이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발행량이 예상보다 많으면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반대의 경우 금리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패드의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QT 또는 양적 완화 QE 정책은 국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기대감 또한 시장 금리에 반영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자산 축소를 지속하면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산 매입을 재개하면 국채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준의 발표와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셋째, 주요국들의 미국 국채 매매 동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최대 채권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리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여나간다면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금리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거나 이들 국가가 다시 매입을 늘린다면 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금 흐름을 넘어 국제 정치 경제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넷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국채 발행의 필요성과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연준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면 이는 더 많은 국채 발행을 의미하며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 둔화나 침체, 우려는 안전 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금리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국채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 결과나 주요 법안 통과 여부 등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투자 심리가 급변하면서 국채 시장에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투자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읽는 것이 현명한 투자와 자산 관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정 우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미국의 끝없는 국채 발행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빚의 부담은 과연 누구에게로 전가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 지표를 넘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재정 상태와 국채 시장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나침반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경제적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